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차 된 유부녀입니다. 여러분, 저의 사연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담았는데요.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몇 자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환장할 대반전이 있으니 중간에 나가시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제가 첫돌이 되고 얼마 뒤에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셨답니다. 아빠는 트럭 운전을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아빠의 트럭을 타고 고속도로를 함께 달리는 날이 덜어 있었어요. 그 영향 때문인지 저는 자동차에 큰 관심이 생겼답니다. 사람 사는 집은 구역을 나누고 부와 가난이 떨어져 있지만 자동차는 그런 거 없이 똑같은 도로를 똑같이 달렸으니 공평하다고 느껴졌어요. 여하튼 도로 위에 자동차를 쓱 하고 스쳐만 봐도 무슨 자동차가 지나갔는지 줄줄이 읊었답니다. 아빠는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그런 건 어떻게 알았냐고 하셨죠. 도로 위가 의놀이터였으니 자동차가 재밌는 물체로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았답니다. 한편 아빠의 트럭 안에서 제가 하는 취미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지나가는 자동차를 연필로 그리는 것이었죠. 저는 잘 몰랐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면서 아빠한테 미술로 키워보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에 아빠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바로 미술학원을 보내주셨어요. 정물화와 초상화 등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어렵거나 힘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아빠의 트럭 안에서 그리던 것과 느낌이 좀 달라서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서 학교에서는 공부를 평범한 수준으로 하고 방과 후 학원에 가서 그림은 최선을 다해 그렸습니다. 없는 형편에 아빠는 저를 미대까지 보내주셨어요. 등록금을 제가 벌어서 내겠다고 하니 4년치 등록금을 한꺼번에 주셨답니다. 저를 위해 모아왔던 목돈을 내어주셨죠. 저는 매우 감사해하며 나중에 꼭 100배, 1000배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네요. 그렇게 미대를 졸업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미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화가가 되어 전시회를 여는 것이 아니니 일단 경력부터 쌓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3년 정도 강사로 일해보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화물 트럭 안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그리던 순간이 저의 최고의 행복이었으니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자동차와 관련된 디자인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자동차 회사의 디자이너로 입사한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쟁쟁하고 어려웠어요. 유학파 석사 출신까지 지원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1차 서류에 합격했습니다. 자동차 그림을 수십 장 제출했더니 심사 과정에서 좋게 봐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때 제가 아는 자동차를 줄줄이 읊고 모양과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말했습니다. 다른 면접자들에 비해 월등하게 아는 게 많았으니 면접 역시 여유 있게 합격했답니다. 이로써 저는 어릴 적 좋아하던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었죠. 자동차와 그림을 말이죠. 회사에 입사해 제가 원하는 대로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저의 상상을 마음껏 펼칠 줄 알았는데 신입사원에게는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청소와 커피 심부름만 했고 2달 뒤에는 선배가 수정하라고 넘겨주는 것만 고치는 일을 했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실망을 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른 곳을 가도 마찬가지일 테니 그 순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한 회사에서 3년 넘게 근무하게 되었더니 저에게도 디자인을 할 기회가 오더군요. 동기들과 선의의 경쟁으로 자동차 디자인을 해서 제출했는데 제 시안이 뽑혔답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현실로 만든 순간이었죠. 디자인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제작되었고 출시가 되는 날에는 감회가 새롭고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성과를 이뤄 기쁘긴 했으나 저에게 돌아오는 건 똑같은 월급뿐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한 것이긴 하지만 저의 재능을 빼앗긴 것 같다는 안일한 생각이 들어서 회의감이 들어
한동안은 회사에서 대충 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듬해 연초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제시한 연봉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과감하게 회사에서 나오기로 했어요. 미련 없이 열심히 일하기도 했고 꿈을 이루었으니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입사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다른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업무량이 적당하고 연봉도 괜찮은 곳을 찾아보다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가 눈에 띄었어요. 연봉도 엄청 많이 주는 데다가 저 같은 경력 있는 자동차 디자이너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끌렸습니다. 배터리와 자동차 부속 소모품 등을 디자인할 사람을 뽑더라고요. 자동차의 외장을 그려봤으니 이번에는 내장을 그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리로 이력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면접을 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회사 규모가 크고 직원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디자인 파트에도 여러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다들 경력이 저와 비슷해서 선배라고 부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하튼 대표님은 면접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악수를 하며 함께 일해보자고 하셨어요. 김한희 씨, 내일부터 출근해줘요. 우리가 일손이 모자란 건 아닌데 그냥 한희 씨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요? 이렇게 바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웃는 것도 예쁘시네. 혹시 애인은 있으신가? 없으면 내 아들 소개해 줄까요? 우리 큰아들이 서울대 나와서 이 회사 연구실에서 일하거든요. 생긴 것도 멀끔하고 성격도 온순하고 착해요. 어때? 나중에 소개팅 시켜줄까요? 네? 대표님이 농담도 잘하시네요. 저야 영광이죠.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대표님의 유머를 간신히 넘기고 웃으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회사에 들어갔는데 대표님이 진짜로 당신의 아들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저를 대표실로 부르셔서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한희 씨 오셨네. 얘가 내 큰아들이야. 서울대 나왔고 연애 경험이 없어. 그냥 순딩이라고 보면 돼. 네? 그렇군요. 대표님 진짜로 소개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맞아. 내가 원래 성격이 급해서 무슨 일이든 빨리 성사시키려고 하는 버릇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처럼 회사를 키웠지. 어쨌든 두 사람 만나봐요. 내가 한희 씨 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엄청 착하고 매력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니까. 허락받지 않고 뒷조사해서 미안. 그럼 둘이 여기서 티타임 가지고 저녁 데이트하면 되겠다. 난 이만 나가볼 테니까 천천히 대화 나눠. 회사 대표님은 제가 처음 출근하는 날 당신의 아들과 소개팅을 시켜주셨습니다. 장소가 대표님 사무실이었는데 어떻게 말이 편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어색하게 커피만 홀짝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곧 대표님의 아들이자 연구팀장님이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아까 저희 엄마가 저더러 연애 한 번 못한 순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진 않아요. 한희 씨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냥 저를 순둥이로 만드셨네요. 네네. 안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처럼 훤칠하고 능력 있는 분이 모태솔로일 리가 없죠. 그럼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한희 씨는 뭘 좋아하니? 재미없는 아재 개그를 하며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데 희한하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고 동료로 몇 주 지내다가 이내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들은 대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디자인팀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일했답니다. 누가 하던 거 이어받아서 하지 않아서 그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되어 제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고 물으면 그때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이와 연애를 화끈하고 시원하고 달콤하게 하다 보니 어느새 세월은 벌써 2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때가 된 것 같아 결혼 이야기를 주거니 받았어요. 예비 시모인 대표님은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대찬성하시고 기다리는 중이셨고 친정 아빠도 그 일을 여러 번 봐와서 결혼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날씨 좋은 날 상견례를 잡고 양가 식구들이 모였답니다. 저와 아빠,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까지 5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결혼 진행을 어떻게 할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자이다 보니 웬만한 건 다 해주신다며 친정아빠의 부담을 덜어주셨답니다. 정말이지 저는 첫눈을 타고 났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를 제대로 만난 것 같았네요. 그렇게 저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과 둘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 가끔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더니 제가 그런 기분을 여러 번 느꼈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2년이 되자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시동생은 9급 공무원이었는데 결혼 상대도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동서를 처음 보게 되었을 땐 무슨 영화 배우를 보는 것처럼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예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카리스마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쉽게 놓지 못했어요. 이거 드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려요. 어머 형님 말씀 놓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하게 대해달라고요. 아, 네네. 천천히 놓을게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혹시 연예인 하신 적 있으세요? 네? 당연히 아니죠. 저는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형님이야말로 엄청 미인이세요. 약간 중국 배우 왕조현 닮은 것 같은데 맞죠?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누가 들으면 절 욕하겠어요. 왕조현이라니. 형님 실례지만 중국에 연고가 있으시진 않나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여하튼 서로 예쁘다고 칭찬을 주고받으니 좋네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동서와 농담을 해가며 친해지자 저도 모르게 말을 놓게 되었고 나중에는 동서와 둘이 만나 밥도 먹고 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동서와 시동생이 결혼식을 나중으로 미루고 살림부터 차린다고 하더군요. 들어보니 동서의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한국에 오실 때까지는 예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부터 한답니다. 여하튼 저에게 동서가 생겨서 무척이나 신기하고 재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남편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여보, 오늘도 소파에서 잘 거야? 당신 나랑 자는 게 싫은 거야? 아니, 생각할 게 있어서 조금만 누웠다 들어갈게. 미안해. 요새 스트레스 받아? 회사 일이 시원하게 잘 풀리고 있는데 왜 그래? 혹시 당신 여자 생겼어?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거야? 잠깐, 생각해보니까 당신 나랑 잠자리를 한 지 보름이 넘었네?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덤벼드는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그러자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뭐 바람?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면 되지 왜 이렇게 흥분해?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거든? 당신이 괜히 넘겨짚는 거야. 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러는 거라고. 저는 남편을 한번 떠봤지만 바람 피우지 않는다는 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서 실컷 누워있다가 들어오라고 했더니 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더군요. 여보, 장인어른이 한국분 맞지? 그게 뭔 소리야? 갑자기 우리 아빠 국적이 궁금해졌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내가 괜한 걸 물었지. 당연히 한국분이실 텐데. 미안해. 먼저 들어가. 남편은 실없는 소리를 하더니 소파에 도로 누워서 뭔가를 깊이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이의 알 수 없는 고민은 계속되어 저와 집에서 거의 말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회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역시 저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이 걱정이 돼서 상담차 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말을 더듬으며 거절하시더라고요. 오늘 밥은 같이 못 먹겠다. 내가 선약이 있어서 말이야. 다음에 먹자. 어머님, 왜 식은땀을 흘리고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세아가 그만 가서 일 봐라. 나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만 나가볼게.
그렇게 시어머니까지 저를 피하는 걸 보니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동서가 뭘 알고 있나 싶어서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퇴근하고 시간이 된다고 해서 저녁에 만났습니다. 저는 바로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동서, 내 남편이 요즘 이상해. 날 자꾸 피하고 실없는 질문을 하고 그런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날 피하는 것 같아. 혹시 이거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네? 글쎄요. 제가 아는 게 없네요. 죄송해요, 형님. 아니야, 동서가 왜 죄송해. 그냥 요즘 다들 이상한 것 같다.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아, 동서는 서방님이랑 어떻게 지내? 신혼이라 요즘 불타오르고 그러지?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형님, 조금 민망하네요. 우리 다른 얘기해요. 이번에는 동서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저의 눈을 피하는 게 꼭 무슨 죄를 지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더 놀라운 사건이 터졌어요. 주말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고 오는 길에 시동생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목격했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당장 달려가서 시동생을 불러 세웠어요. 서방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람 피우시는 거예요? 감히 동서를 두고 딴 여자랑 놀아나는 중이냐고요? 제 목청이 얼마나 컸던지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동생과 옆에 있던 상간녀는 엄청나게 놀라서 얼굴이 시뻘개졌답니다. 형수님, 그게 저 바람 피우는 거 아닙니다. 이쪽은 제 여자친구가 맞긴 하지만 바람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나 서방님 가만 안 둬요. 지금 당장 동서한테 연락해서 끝장을 보게 만들겠어요. 형수님, 일단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보니까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내가 서방님 바람난 걸 두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흥분을 안 해요? 야, 상간녀. 너 주둥이 있으면 말해봐. 내 시동생이랑 무슨 사이야? 제가 삿대질을 하며 물었더니 시동생이 상간녀를 등 뒤로 숨기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부탁하더군요. 동서에게 알리는 건 상관없다면서 말이죠. 이게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시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수상하더니 이제는 시동생이 바람을 피우질 않나 진짜 한 곳에 몰아넣고 왜들 그러냐고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바람에 거기서 그만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동서에게 연락해 전할 말이 있다고 나오라고 했죠. 그러자 동서는 이미 시동생과 통화했다고 하더군요. 형님, 그이한테 연락 받았어요. 그런데 그이는 바람 피우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뭐가 어째? 동서 지금 나랑 장난해? 아니면 무슨 불자나 비구니 이런 거야? 네 남편이 어리고 예쁜 년이랑 손깍지를 끼고 바람났다고 내 눈으로 다 봤단 말이야. 형님, 두 사람 별 사이 아니에요. 저도 아는 일이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부부 일이니까요. 뭐? 부부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두 사람 벌써 이혼할 위기인 거야?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이가 그렇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동서! 동서! 제가 설레발을 치며 물었더니 진짜 아무 일도 없으니 저더러 진정하고 심호흡을 하고 집에 잘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이젠 동서까지 이상하게 나오니 시댁 식구들 모두가 수상해서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찝찝한 마음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장거리 드라이브를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아빠는 모처럼 딸내미가 따라간다고 하니 흐뭇해하시며 차에 태워주셨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아빠와 수다를 떨긴 했지만 시댁 식구들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제 입에서 말하는 것조차 추악하니 말을 삼켜버렸죠. 그리고 오랜만에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그림도 그렸답니다. 그랬더니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빠와 드라이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음 날에도 똑같은 기분이 못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상한 식구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업무도 제대로 못했다고 동료들에게 피해까지 주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 속이 뒤집어져서 입으로 똥을 쌀 지경으로 심각한 일이었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자다 말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누구랑 통화하는지 방문에 귀를 바짝 대고 집중해서 들어봤죠. 그런데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 잽싸게 나가서 소파에 올려둔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잠금 패턴을 외우고 있던 터라 한 번에 열어 통화 목록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모든 목록을 삭제했더군요. 분명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남편을 감시해서 제대로 된 증거를 잡고 책임을 물기로 결심했답니다. 핸드폰을 내려두려고 하자 우웅 하고 진동이 울리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동서였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모르게 삼성동 떡방아 호텔 1202호로 와요. 조심히 오셔야 합니다. 그 문자를 보자 저는 피가 거꾸로 솟고 입에서 구역질이 나더군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동서가 보낸 문자의 주소를 머릿속으로 외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시동생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이를 알고 있는 동서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어서 저를 피해 다녔던 거고요. 와, 진짜 개또라이 사이코들이 따로 없네요. 무슨 이딴 발정한 개같은 식구들이 다 있답니까? 이런 개막장 바람 스토리는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나 봤는데 제가 피해의 주인공이 되니 정말 머리통이 터질 것 같더군요. 이윽고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옷방으로 들어가 대충 옷을 걸쳐 입더니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가더군요. 그때 저는 미리 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바로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이가 차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제가 호출한 콜택시가 아파트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저도 떡방아 호텔로 향해 달렸습니다. 남편과 거의 동시에 호텔 앞에 도착해서 남편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현장을 덮쳐서 제대로 된 증거를 남기고 두 년놈을 개패듯이 패고 네 발로 기어나오게 해줄 계획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몽둥이로 쓰려고 가져온 장우산을 한 손에 들고 떡방아 호텔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202호 앞까지 다가갔는데 숨이 턱 막히더군요. 이 안에 제 남편과 동서가 그 짓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역겨우면서도 겁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돌아갈 생각이 없었으니 바로 초인종을 누르고 말했습니다. 손님, 음료 서비스 나왔습니다. 수건 여유분도 가져왔어요. 네, 잠시만요. 문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제 남편이 분명했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자 저는 장우산을 높이 들어 남편의 머리를 내리찍었어요. 이 더러운 집순놈아! 너희 식구들은 동물의 왕국이냐? 이 년 어딨어? 동서 어디 있느냐고, 이 여시 같은 년! 저는 남편을 몇 대 더 내리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동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산을 높이 들어 머리를 휘둘렀는데 잽싸게 피하더니 우산 꼭지를 잡더군요. 형님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오늘 우리가 모이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인연이 바람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입 쳐 닫고 쳐 맞기나 해. 야, 가랑이 사이가 근질근질거리냐? 내가 이 우산으로 긁어줄게 더러운 년아. 동서에게 소리를 지르고 다시 우산을 머리 위로 올렸더니 화장실에서 시어머니가 나와 제 뒤에서 입을 틀어 막더군요. 쉿! 조용히 해.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지? 제가 웅얼거리자 베란다에 있던 시동생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웬 거지발사계 같은 상황인지 도무지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저는 뭐가 됐든 일단 남편과 동서는 조져야겠다고 판단해서 먼저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꺾어서 빠져나와 상간녀인 동서년에게 우산으로 내리치려고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올라 2회전을 하더니 제 우산을 가로채서 제 등 뒤로 착지하더군요. 뭐야, 동물의 왕국이라고 했더니 너 원숭이라도 되는 거냐? 뭔 개같은 쇼를 하고 있어? 너 바른대로 말해. 내 남편이랑 언제부터 바람난 거야? 서방님은 딴 년이랑 바람나고 아주 잘하는 짓들이다. 어머님, 이걸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여기 다들 또라이만 모였네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집구석이라고요. 형님, 진정하세요. 아니, 김한희 씨, 흥분 가라앉히세요. 차근차근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옌병, 너 같으면 진정이 되겠다. 이 걸레 같은 년아,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죄로 네 년에 끝장내주겠다! 저는 동서에게 달려들었는데 동서가 제 뒤통수를 날렸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호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제야 깼나 보네. 우리 새애기가 스파이가 아닌가 봐.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의 비밀 장소에 아무 대책 없이 찾아왔겠어. 정말 자네랑 내 아들이 바람난 줄 알고 쫓아온 것 같다고. 그런가? 저는 김한희 씨가 스파이인 줄 알았는데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김한희 씨, 정신이 드세요? 저는 국정원에서 일하는 김말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동서 이름이 김말이라고? 왜? 떡볶이에 순대라고 하지? 아무래도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대표님 회사에 스파이는 김한희 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눈을 비비며 허탈한 한숨을 내쉬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첩보 영화 한 편이더군요. 김한희 씨, 저는 당신의 동서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한국의 자동차 기술을 빼돌리는 첩자를 잡아내고 있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김한희 씨가 대기업 회사에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이 회사로 왔죠? 그 이유가 자동차 기술을 유출시키려고 오신 거 아니었나요? 뭐라는 거야, 이 거짓 발사기 같은 년아. 동물의 왕국에서 마피아 게임으로 넘어온 거냐? 내가 뭘 빼돌려, 이 미친 또라이야! 저는 침대에서 발길질을 여기저기 하면서 발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입을 열더군요. 여보, 나 바람난 거 아니야. 이 여자는 우리 식구가 아니라 국정원 요원이라고. 우리나라 기술을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서 내 동생 아내 행세를 한 거라고. 그래서 회사에 자주 들락거린 거고. 이제 이해가 됐어? 뭐? 그럼 당신 바람난 게 아니었어? 서방님도 저 여자 남편이 아니면 지난번에 여자랑 바람 피운 게 아니겠네? 어휴, 뭐가 이렇게 복잡해. 다들 왜 나를 중국의 기술 팔아먹는 년으로 의심한 거야? 저는 식구들이 외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저를 산업 스파이로 여긴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가 중국이 어쩌고 하는 것과 동서가 저에게 왕조형과 닮았다고 하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국과 연결된 점이 있는지 떠보려고 한 거랍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저는 스파이가 아니라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난 아니야. 스파이가 아니라고. 중국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중국인 친구도 없어. 우리 아빠도 토종 한국인이란 말이야. 난 중국 음식도 안 좋아한단 말이야. 제가 침대에 누운 채 미쳐 날뛰자 제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린 회사에서 제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스파이라고 생각했어. 요원님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당신이 대기업에서 기술을 팔아먹고 우리 회사에 온 걸로 착각한 거야. 미안해.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 이 바보야. 우리 회사에서 나만 똑똑하니? 그리고 중국이랑 관련 있는 사람이라면 박 이사님이 있잖아. 와이프가 중국 여자인 거 모르냐? 알긴 알지. 그런데 설마 박 이사님이 스파이겠어? 그럼 나는 스파이여도 된다는 거니? 당신 덜 맞았지. 새벽에 비 온다는데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쳐 맞아볼래? 제가 박 이사 이야기를 꺼내자 다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카이스트 수재에 아쉬울 게 하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국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짓을 할 리가 없다며 도리질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눈을 번뜩이며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하더군요. 대표님, 박 이사가 내일 모레 부산 출장을 가시네요. 내가 출장 보낸 건데 거기 우리 자동차 배터리가 수출되는 장소거든. 그러면 거기가 접선 장소인가 봅니다. 식구들은 모두 박 이사가 재벌급 부자에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라 처음부터 스파이에서 제외를 했더군요. 그리곤 모든 직원의 사진을 벽에 붙여두고 가장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을 선별했답니다. 그게 바로 저였죠.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나온 시기에 자동차 기술이 유출된 것이 일치했고 제가 시어머니 회사로 옮기자 또 다른 문건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결국 식구들과 동서가 죄 없는 사람 하나 마녀 사냥을 했던 거예요. 저는 동서에게
무슨 국정원이 그따위냐며 막말과 쌍욕을 실컷 남발했습니다. 이 개나리 후레지야 씨방 새끼야. 눈깔에 먹물을 쫙 빨아다가 귓구녕에 쑤셔줄까? 너 같은 년이 무슨 국정원 요원이야, 이 허접한 년아. 죄송합니다, 김한희 씨. 그런데 욕설은 그만하시죠. 제가 헛다리를 짚은 거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똥폼 잡기는 비켜. 그만 집에 갈라니까. 당신 뭐해? 나랑 집에 가기 싫어? 확 이혼해버릴까? 아니야 여보.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 우리 회의 좀 하고 가자. 박 이사가 확실하게 산업 스파이면 현장을 잡아야 하니까 작전을 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뭐가 어렵다고 작전식이나 짜고 자빠졌니? 부산항 가서 대기하다가 기술 팔아먹는 거 보이면 잡으면 장대 아니야? 으이그 화상아, 날 의심한 죄로 오늘부터 합방해. 잠잘 생각 말고 밤새도록 날 행복하게 해줘야 해. 알겠어. 여보, 다들 들으셨죠? 모레 부산항에서 현장을 덮치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갑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그 일을 더 심하게 패줬습니다. 입술로요. 그이도 사정없이 입술로 저를 때려주며 불타는 밤을 오랜만에 보냈답니다. 어이 남편, 스파이랑 한 침대 쓰는 기분이 어때? 여보, 미안하다니까. 다시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하던 거 계속하자. 당연히 그래야지. 중간에 끊기면 죽을 줄 알아. 남편과 저는 먼 동이 희끄모레 밝아올 때까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서 박 이사의 동태를 같이 살피게 되었고 비밀스러운 전화를 하는 걸 보고는 확실하게 스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저와 동서는 다음날 부산항으로 출발했어요. 박 이사보다 먼저 도착해서 잠복 근무를 서고 있었죠. 이윽고 저희 회사 제품이 담긴 컨테이너가 선박 위로 싣는 걸 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박 이사가 누군가와 접선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가방을 주고받는 걸 보니 스파이 짓을 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 같았죠. 이 모든 걸 확인한 동서는 반대쪽에서 튀어나와 현장을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저와 시댁 식구들도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동서가 호텔에서 공중 2회전을 하는 걸 보고 싸움을 엄청 잘하는 줄 알았더니 중국 스파이랑 싸우다가 몇 대 맞고 쓰러지더군요. 또 신분이 들통난 박 이사는 돈가방을 들고 자기 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더군요. 그 순간 제가 식구들에게 일을 분배해줬습니다. 여보, 서방님이 박 이사를 잡아. 그리고 어머님은 그냥 뒤에서 구경이나 하세요. 자, 이제 제가 들어갑니다. 어이, 짱꼴라! 황 나있죠? 맞진가? 중국 스파이에게 달려들었더니 무술의 고수인지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면서 제가 휘두른 주먹과 발차기를 잘도 피하더군요. 이 새끼 좀 치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내 놈을 제압하는 기술 하나는 기똥차게 쓸 줄 알지. 옛다 불알탄 킥! 니치 바로마 워아이니. 새끼 한 방에 끝났네. 동서 일어나. 그만 자빠져 있으라고. 자넨 국정원 요원이라면서 이런 쪼무리기 하나도 못 잡나? 여기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네가 확인해봐. 김한희 씨, 아니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가방 안에는 역시나 자동차 산업기술 문서가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고맙다고 연신 말하는데 저는 남편과 시동생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차 안에 있는 그놈 하나 못 잡아서 본닛 위에 앉아 있는 거야? 여보, 문을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열어? 그냥 기다리자. 국정원 요원들이 오고 있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버티면 돼. 둘 다 나와봐. 허우대만 멀쩡하구만. 이런 거 하나 조사버리지 못하고 말이야. 형수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안 열리는 걸 억지로 어떻게 열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에게 본닛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제가 본닛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운전석에 앉아있는 박 이사를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유리창에 실금이 가서 다시 한 방 더 날렸는데 금방 가고 말더라고요. 그러자 박 이사가 차 안에서 낄낄거리며 말하더군요. 야,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나리 후레지 아니라. 내가 전 회사에서 개발한 초밀도 방탄유리라고. 니년이 아무리 주먹을 날려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고.
내 차는 대포를 쏴도 날 꺼내지 못한다고. 이 열빠진 년아. 조금 있으면 중국 스파이들이 나를 구하러 몰려들 거야. 그럼 너희들은 다 돼지 목숨이라고 알아? 저는 그 말을 귓등으로 듣고 유리창에 때린 부분을 연타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쾅, 쾅 소리를 내며 부서질 듯 부서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또 박 이사가 저를 비웃더라고요. 야, 이년아, 이거 초밀도 방탄유리라고. 대포알을 써도 못 들... 뭐야? 깨졌잖아. 이 무식하냐? 어떻게 맨주먹으로 이 방탄유리를 깬 거야? 이거 사람 맞아? 잡았다, 스파이. 너 때문에 내가 지난 2달 동안 무지하게 마음고생했다. 고맙다. 내 손에 잡혀줘서. 저는 깨진 유리창을 걷어내고 박 이사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스파이로 의심하게 만들고 제가 식구들을 동물의 왕국으로 의심하게 만든 벌을 제대로 받게 해주기로 했죠. 멱살을 놓지 않고 차 본닛에 눕혀놓고 싸대기를 짝짝 달라붙도록 날려줬습니다. 동서도 중국 스파이를 끌고 와서 차 본닛에 박 이사와 나란히 눕혀 싸대기를 갈기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주먹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화병이 날 것 같아 몸을 썼더니 이렇게 두 놈을 때려잡았답니다. 여하튼 중국 스파이와 박 이사는 흠씬 싸대기를 맞다가 곧 도착한 국정원 요원들과 검찰이 와서 체포해 갔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부산항에는 저희 식구들만 남아있었어요. 저는 동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 김마리 요원. 덕분에 재밌었어. 형님, 그냥 동서라고 불러주세요. 전 이제 그게 더 듣기 좋아요. 형님을 속인 건 죄송하게 생각해요. 의심한 것도 정말 잘못했고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분을 스파이로 의심하다니 제가 면이 서질 않습니다. 괜찮아, 다 지났으니까 잊어버려. 그럼 이제 동서랑 우리는 볼 일이 없는 건가? 서방님은 사귀는 여자가 따로 있으니까 안 되겠지? 그게 사실은 저희 오늘부터 1일이에요. 사귀기로 했어요, 형님. 이제 진짜 저의 형님이 되실 것 같네요. 뭐? 지금 장난해? 이것들이 진짜 나를 놀리나? 서방님 일로 와봐요. 아, 빨리 오란 말이에요. 날 놀려먹은 죄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형수님, 급발진하지 마세요. 저 사귀던 여자랑 깨끗하게 헤어졌습니다. 아무랑도 바람 피우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동안 말이랑 자주 마주치다 보니 눈을 맞은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귀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오라고요. 잘했다고 칭찬해 줄 테니까. 서방님 바짝 쪼셨네. 내가 이런 면이 있는 건 나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네. 서방님 동서 축하해. 대신 둘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나한테 돼진다. 특히 서방님, 동서 두고 다른 여자 만나면 각오해요. 나 싸우는 거 봤죠? 그럼요. 형수님 무서워서라도 절대 바람은 피우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부산 온 김에 다 같이 회나 먹고 갈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손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뒤에서 구경만 하던 내가 벌써 횟집 예약해두었다. 내 고향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니까 푸짐하게 먹어보자고. 다들 출발! 나를 따르라! 어머님, 앞장서는 건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어머님이 회사의 수장이자 가족들의 대표이시니 앞장은 양보할게요.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시어머니 친구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다양한 회를 맛보고 소주에 취한 채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무사히 사건이 해결되고 1년 뒤에 시동생이 동서와 진짜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동서의 부모님 얼굴을 뵙게 되었는데 다행히 친부모님이 맞더라고요. 또 거짓말을 하면 어쩌나 했는데 동서와 부모님은 얼굴이 친자 증명서와 같았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시동생 부부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자주 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시동생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격분해서 시동생을 돌아 세우고 주먹부터 날렸습니다. 서방님, 내가 바람 피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바람질이에요? 내가 바람나면 어쩐다고 했지? 일로 와, 오늘 서방님 되질 줄 알아요. 시동생이 얼굴을 잡고 쓰러지자 상간녀가 도망치더군요. 저한테 얻어터질까봐 무서웠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형수님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여보 들켰어. 빨리 나와봐. 저 여자 도망간다.
시동생이 동서를 부르자 골목에서 튀어나오며 방금 도망친 상간녀를 추격하더군요. 저는 이게 또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서방님, 저 여자 뭐예요?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었어요? 형수님, 제대로 확인하고 주먹을 날리시지. 저 여자는 간첩이에요. 집사람이 저한테 미남계로 꼬시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공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수님 때문에 다 들통났잖아요. 아, 씨발. 또 사건이었구나. 뭐야, 그럼 전현을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지내는 아지트를 찾아야 한다고요. 거기에 간첩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형수님 때문에 다 망쳤으니까 책임지세요. 그 순간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며 심장이 후끈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이 사건을 또 해결해 볼게요. 요즘 지루했는데 모처럼 재밌겠네. 자, 달려라 기만이! 내가 니네를 잡아 족치겠다! 저는 초스피드로 달려가 동서를 추월해 간첩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귀로 끌고 가서 아지트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네래, 아무 말도 안 할 것이야. 우리 북조선에서는 배신하면 총살감이란 말이야. 그래. 쉽게 입을 열면 재미없지. 그럼 시작해볼까? 내래 방탄유리도 부숴버린 여자야, 이 카시나야. 제가 주먹으로 간첩의 주둥이를 날렸더니 동서와 시동생이 경악했습니다. 바닥에 강냉이 2개가 또르르 떨어졌거든요. 제가 다시 주먹을 들어 올리자 간첩은 바로 아지트 위치를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동서가 동료들에게 무전을 해서 아지트를 급습해서 모든 간첩들을 잡아들였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국정원 팀장이라는 남자가 와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큰 공을 세웠다며 저에게 국정원에 들어올 생각이 없냐고 묻더군요. 이에 저는 가슴이 설레긴 했지만 제가 꾸는 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냥 때때로 이따금씩 동서의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며 대답했답니다. 결국 저는 명예요원으로 임명받아 동서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동서를 도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갓 태어난 딸내미를 키워야 하거든요. 육아와의 전쟁은 간첩을 때려잡거나 산업 스파이를 잡는 것보다 힘이 듭니다. 동서가 급하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면 시어머니를 호출해서 딸을 맡기고 바로 출동하고 있어요. 아직 제 안에 끓는 정의의 피가 식지 않아서 나쁜 놈 잡는 일은 얼마든지 환영이랍니다. 이렇게 막장스럽고 웃기면서 황당한 롤러코스터 같은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저의 이야기로 복잡했던 머리를 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사건이 터지면 또다시 필립의 사연방에 문을 두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